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채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4%를 밑돌았습니다. 장 마감 무렵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장 종가보다 4.4bp 내린 2.37%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종가 기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5bp 하락하며 2.82%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제금리 하락세가 재개된 데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6%, 나스닥 지수는 0.63%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분기보다 늘었고 시장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343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에 1,266억 달러보다 6.2%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대안을 찾기 위해 의향 투표를 진행했으나 8개 대안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CNN 등 외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제2국민투표 개최, EU 관세 동맹 잔류 등 8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자신의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40선을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5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시장 다시 한번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72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 총재가 이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하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장은 불안감 맴돌았습니다. 어제 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과 신용도에 대한 해외 신용평가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을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 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엇갈리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미국의 수익률 곡선 역전이 자산 거품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간밤에 WTI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함께 유가 흐름 짚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약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관련돼서 가장 나온 키워드가 경제지표 이런 부진 이런 단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이 일정 부분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진행될 것인지는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국채 10년물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과연 장단기 그 역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그 장단기 관련돼서 우리가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 TV를 주로 보고 계시는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그 사물물입니다. 사물물 같은 경우에는 즉 지금의 결국 미국의 채권을 샀을 때 3개월에는 얼마 돈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물물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나오냐면 2.43%의 어떤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채권을 사셨을 때 3개월 후에는 2.43의 어떤 그 이자를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시장 월가에서 가장 이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3월물의 금리를 좀 보셨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10년물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국채를 샀을 때 지금도 10년 이후에 받을 금리의 밴드가 2.3을 좀 가리키기 때문에 보시면 지난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4%대 전후에 움직이고 있는데 10년물이 오히려 2.37 그러니까 3개월보다 10년물이 더 어떻게 보면 금리가 더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미국 채권을 사도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경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크게 좀 받아들였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10년물 관련돼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3월물이 기본적으로 2010 지금부터 10년물이 10년 이후에는 2.3%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지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7년도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현재 트렌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렇게 수많은 경기 부양 정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0년물이 이렇게 2.3% 밴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경기는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큰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 말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기본적으로 연준 의원이나 모든 멤버들이 결국 현재 그 10년물에 이렇게 채권 금리가 안 좋다면 결국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려야 된다. 즉 앞으로 경기를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시장의 화두를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그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등락을 좀 보시면요. 해외 증시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저녁이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11,000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상승과 하락을 보이지 못하는 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 그 닥스 지수가 보합세의 모습으로 마감됐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뭐 노란조끼를 비롯해서 예상보다 좀 약간 그 정책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프랑스 까크 지수가 관련돼서도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정확하게는 3월 29일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시기에 그 메이 총리가 직전에 영국의 국민들 어떤 투표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유로존을 탈퇴한다. 탈퇴 시기가 2019년 3월 29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결국 다시 한번 메이 총리가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3월 29일에서 더 뒤로 연기가 된다면 나는 사퇴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영국 하원에서는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요. 원안에는 3월 29일 날 이제 브렉시트 즉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어제 하원에 통과한 내용을 보면 5월 22일까지 즉 어떻게 보면 유로존 탈퇴 시기를 좀 미루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5월 20일까지 미루겠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것이 한두 달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이 이렇게 브렉시트 관련돼서 악재가 약세로 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독일 증시 그리고 프랑스 지수가 약세 모습 끝났다는 걸 보면 어쨌든 메이 총리가 기본적으로 사퇴를 해야 지금의 사태가 끝날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국내 기업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과 이 신용도에 대한 해외 신용평가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엇갈리고 있나요?
일단 뭐 그 통상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주식하실 때 외국인들이 매수 때로 매도할 때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통상 무디스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 이렇게 두 개 국제 평가 기관의 어떤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예상보다 대화의 어떤 그 코멘트의 결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그 스탠다드 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를 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한 무디스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내외 평가사가 국내 경제를 평가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푸어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결국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결국 지난 2월 달이죠. 지난 2월 달 그 한국의 기본적으로 그 통화정책회의 때 기자 간담회 내용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외국계 그 스탠다드 푸어 그리고 무디스가 어떤 코멘트 하더라도 결국 한국은행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지난 2월 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 때 코멘트 하셨던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는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것이 가장 키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예상보다 국내에 어떤 충격이 있으니까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즉 정치적인 코멘트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국내 경제 나도 모르겠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왔던 코멘트가 인내심이라는 표현 그리고 국내 경제는 둔화 이런 표현을 보면 아직까지도 국내 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통상 말미에는 좀 긍정적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 코멘트를 가지고 있냐면요. 수출과 설비 투자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하반기 어떻게 알죠? 결국 하반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부 당국자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경기 예상보다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키팩트라고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하나 코멘트 관련돼서 삼성전자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가지고 있죠. 눈에 띄는 것들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액면 분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0원 선 여전히 주가가 상대적 즉 액면 분할 전보다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죠. 이틀 전이 됐죠. 통상 그 삼성전자가 한 분기 끝나면 그 다음 즉 4월 달에 잠정 공시를 내는데 아직까지 3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019년 1분기 관련돼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통상 댁에서 그 자녀들이 성적표 나오기 전에 집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시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건 진짜입니다. 통상 성적표 나오기 전후에 그런 얘기했다는 건 진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각 분기 실적 관련돼서 때로는 어닝쇼크, 때로는 깜짝 실적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 코멘트에 앞서서 즉 1분기가 끝나기 전에도 이런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보면 이것은 정말 삼성전자가 지난 역대 나왔던 실적보다 부진하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한국은행의 지난 2분기 때 소비 둔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둔화를 떠나서 삼성전자가 실체적인 즉 경제적인 데이터 속에서 삼성전자가 부진합니다. 이런 코멘트 나오고 있다는 것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나오는 코멘트는 결국 추경이죠. 추경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좀 쓰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ATM을 통해서 계속 돈을 빼내 쓰는 겁니다. 왜 빼내 쓰죠? 이번에는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데 추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급박할 정도로 국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시 타입대로 일단 ATM에서 돈을 부양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당국자 얘기 그리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의 큰 형의 경제적인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추경이라는 링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리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마지막으로 결국 경제 지표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 그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몇몇 그 외국 기관들이 국내 경기에 코멘트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번에 약 2.6% 때론 2.7%의 어떤 올해 GDP 경제 성장치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의 참여자가 이제는 경제 지표를 긍정적인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지만 예상보다 시장이 좀 쿨링 다운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안 좋은 지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에 대한 방향은 엇갈리지만 경제적인 데이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 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보니까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한 해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오너가 내 기업, 내 회사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몇몇 어저께 저녁에 뉴스나 그런 걸 보면 예상보다 조양호 회장이 쫓겨났다. 이것이 촛불 이런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너의 전행들이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땅콩 회항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제 조양호 회장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는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평가 관련돼서 찬성과 반대, 즉 이번에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 이사가 이제 연임이나 중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결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항공을 싫다 좋다를 떠나서 결국 한진그룹을 못 믿겠다, 즉 오너에 대한 판단을 못 믿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판단이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장중입니다만 대한항공은 장중에 5%대 그리고 한진칼은 9%대 장중에나마 급등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한진그룹은 결국 오너 리스크가 즉 조양호 회장이 나간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좀 적절하다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대한항공 분기보고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한항공 분기보고서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분기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즉 멤버 오브 보드 즉 이사의 멤버 관련돼서 나왔지만 이것이 결국 큰 영향이 없다 보시는 것이 중론적인 평가일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이사의 조양호 회장이 2016년 3월 28일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어저께가 다시 중임이 될지 말지 부분인데 어저께 부결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조은태 사장이죠. 조은태 사장이 누구냐면 조양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즉 아버지가 결국 경영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사 멤버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아들한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어저께 한진그룹주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지만 어떻게 보면 조양호 회장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이제는 아들한테 어떻게든 경영권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와 관련돼서 결국 우리가 한진그룹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일은 뭐냐면요. 결국 주주 친화 정책에도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이런 부분들이 더 주주 친화 정책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좀 코멘트를 좀 가질 것 같은데요. 결국 오너발 리스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스크를 좀 체크해 볼 것 같은데요. 잠깐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한항공도 우리가 어떻게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 자, 테슬라 즉 머스크 회장이 과거에도 수많은 설화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테슬라의 과거에 머스크 회장이 나는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코멘트 했고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주가는 지금보다 너무너무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 그 관련돼서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2월 같은 경우에도 머스크 어떻게 보면 테슬라 머스크 회장이 수많은 코멘트 했는데 그런 이유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약세의 모습 보이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코멘트 약하고 있지만 앞서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한항공의 오너발 리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오너발 리스크를 보면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대한항공은 결국 실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저께 한진그룹발 주가 약세의 모습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오너발 리스크라기보다 대한항공 즉 항공업의 주가가 어떤 방향을 갈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팩트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보더라도 결국 오너발 리스크는 단기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장 분위기엔 좀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참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거든요. 여의도 SK증권 본사에 근무를 하는데, 자, 여의도 창밖으로 보니까요, 어제 이제 벚꽃이 여의도에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 한 열흘 정도 내외면은 아마 벚꽃이 만발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전국에서 이 여의도 벚꽃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자,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봄은 아직까지도 조금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는 그렇죠. 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주식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을 갖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버린다면 지금의 장은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왜? 매매를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발을 한 발 빼도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주식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매매 심리, 본인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주가는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확률은 50%다. 아니다 하는 말씀드렸죠. 주가의 상승 확률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하는 국면이 있다고 본다면 주식 투자는 상승 국면에서만 주식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확률은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보다는 하지 않아야 될 시점이 더 많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매 횟수도 그렇죠. 많은 것보다는 매매 횟수가 적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올리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있고 뭐 학창 시절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친척 중에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무섭죠.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실수를 줄이는 법. 그렇다면 매매 타이밍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입니다. 이 간밤에도 미 국채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2.4%를 하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전조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 이어서 또 자산 거품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한편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분석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모습도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요동칠지 모른다 하는 점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증시 모습에서 그런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R의 공포죠.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 그 시발점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자, 좀 더 유식한 말로 쓰면 일드 커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을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이 일드 커브가 그렇죠.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해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전조가 아니냐. 과거 경기 침체의 경기가 불황에 들어가서 장기 침체에 들어갈 때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부 애널리스트들 중에는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증시가 급등하면서 과열 징후까지는 나타날지 모른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JP모건의 그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글로벌 총괄 이코노미스트인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그 의견에 따르면요. 주가가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후 이후에는 약 30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2년 반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의견들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S&P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30개월
이후에 증시는 조정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최소 30개월 전후로 한 시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일부 거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 역조된 현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안감인데요. 미국의 경기 불안감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불안감, 외생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기가 견조한 모습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뭐 통화 완화하는 것을 9월달에 조기 종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금리를 오히려 이제는 동결하는 것이나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제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은 가장 뭐죠? 네, 경기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 중앙은행의 파월 의장한테도 강력하게 금리 인하, 긴축 완화 종료에 대해서 압박을, 프레스를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이치뱅크의 앨런 러스킨이라는 이코노미스트는 대선과 집권당, 과거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집권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이죠. 레건 대통령 때, 그리고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했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이 수익률 곡선이 그렇죠,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집권 여당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국민들의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야당의 호재를 적용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앨런 러스킨 이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꼭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결과를 놓고 분석하다 보니까 레건 대통령 때와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기는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 뿐이지 오히려 절대적 현상은 아니지 않냐.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영향은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당은 노력할 것이고, 야당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 탈출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변수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이 또한 투자자분들께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재고가 증가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신들은 이슈에 비해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유가가 지난해 1년 전에 비교해서는 거의 30%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미국이 미국 재고량이, 유가의 재고량, 원유 재고량이 감소할 것이 하는 전망 속에 유가가 상승했고요. 또 베네수엘라가 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이후에 노딜 이후,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이슈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전국 사태, 정정 불안마저 이게 증시 악재를 자초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러시아가 군용기하고 군인을 베네수엘라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미국은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니콜라스 현재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 현 정권을 지지한다 하면은 용인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도. 그래서 오히려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시 한번 소련, 러시아의 양대국의 힘의 어떤 다시 각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펙이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지난 올 4월까지 그 감산 마감인데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초에는 WTI를 기준으로 본다면 60달러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우리 말씀해 주신 바와 최인국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새벽에 미국이 원유가 감소할 것을 예상했는데 소폭 증가로 나타났죠. 그래서 또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유가는 WTI가 소폭 하락한 59.40달러 그리고 유럽의 브렌트유는 67.87달러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해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이 유가의 강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정유주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주가를 분석할 때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본다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관련 산업, 관련 업종, 경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유가의 향방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이 유가도 점진적으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높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유가 하방 압력 프레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모습으로 본다, 현재의 추세를 본다면 조금씩이나마 그렇죠? 혼조 양상을 보이겠지만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기서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정유 관련주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 관련주가 3개가 있죠. S-오일, SK이노베이션, GS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주가의 모습을 보면 어이구 이거는 뭐 계속 침체 국면입니다. 연중 최저치 그에 근접하는 올해 들어서 이렇다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분석은요. 요즘 여러분들 투자하기 어렵죠. 분석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눈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주 유가가 계속해서 오공행진을 펼칠 것 같으면 유가는 이미 미리 상승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국내 정유 3사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정유는 WTI를 기준으로 60달러 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국내 정유 관련주에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가는 바닥 국면을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죠. 이 정유 관련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큽니다.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면 결국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일이라도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이 바닥 탈출, 상승 전환 시도를 한번 보면서 배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다만 정유 관련주들이 거의 바닥을 찍는 막바지 국면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유도 여기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상승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 또한 정유주에 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증권사들에서도 국제 유가 상승과 이 정제 마진 개선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확인하고 점진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미 결론을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쉬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 전략입니다. 자, 아니다 싶으면 그렇죠. 발을 한 줄 빼는 것도 투자다 하는 말씀 드렸죠. 많은 분들이 계좌에 자기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본다고 합니다. 현금만 있으면 뭔가 불안하시대요. 뭔가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성격 버리지 못하면 수익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방카스랑스 이후에 증권회사에서도 현금만 있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최소한. 보통 예금 금리 이상 MMF라든지 MMT 같은 것을 투자해 줌으로써 그렇죠. 하루라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죠. 절대. 근데 그렇죠. 주식해가지고 여러분 고통과 그렇죠. 손실을 보는 우를 범하는 것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그렇죠. 원달러 환율 등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난 화요일부터 좀 쉬자. 앞이 안 보인다. 안개 낀 장충당공원은 아닌데 안개 낀 주식시장이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원 10전 상승했어요. 상승한 폭은 아주 좋습니다. 변동폭은. 그런데 이미 고공행진해요. 1134원 50전, 113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펼친다면 주가 상승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1134원에서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다 앞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최소한 6개월 동안은 1134원에서 환율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호재입니다. 그런데 113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드린 거 있죠? 거래량입니다. 자, 어제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어요. 그죠? 그저께보다는 어제 3억 거래량이 3억 6천만 주, 3억 6,300만 주입니다. 그저께는 2억 주대에 머무르는데 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래량만 무조건 증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건 더 안 좋습니다. 그 점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투자자분들이 문의 전화 주시면서 무조건 거래량이 증가만 하면 되냐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점검해 드리는데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뭐죠? 시장의 주도 세력,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 큰 손, 왕손 세력들이 여전히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카오스에 빠뜨리기 위해서 흔들어대고 있다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증가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체크 포인트는 말할 필요 없죠. 미국과 북한과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미국과 또 그와 앞서서 미국과 중국. 자, 우리 시간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베이징에서 오늘부터 오늘 28일이니까 베이징에서 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달 초에는 워싱턴으로 날아가죠. 역시 이에 따른 기대감. 과연 어떤 결과를 해결책을 솔루션을 내놓을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로존, 이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가 이제 의회로 넘어갔는데 이 하원에서 오늘 새벽에 7개 대안을 모두 부결시켜 버렸죠. 완전히 이제 일파만파, 완전 혼돈 속으로 빠져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 사태 계속해서 체크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죠. 베네수엘라 사태. 자, 과연 미국과 러시아 직접적인 총칼을 들고 두 나라가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리를 내세운 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엔 28일 날 우리나라 시간 내일입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지 아니면 우려에 불과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죠. 이번 주에도 오늘과 내일도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장은 콘주 양상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단 2050, 상단 23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정해졌습니다. 2050이 붕괴된다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 주식 거의 다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인버스,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반대로 2300포인트 선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돌파된다든지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배팅에 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이에 껴있는 틈새 시장에 껴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초단기 매매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기 이런 장에서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은 그렇죠. 조금 쉬시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내일의 주주들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그렇죠. 초단기 매매 이외에는 그렇죠. 매매를 쉬시면서 상호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 지켜보는 것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어제 기승을 부렸던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는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는데요.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추위 걱정은 없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은 7도, 춘천은 6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 16도, 전주 18도, 대구와 제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